일본 초월, 무기 위 무기 겹겹이 쌓인 무기공화국, 한국의 무기 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이 집권 첫 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에서 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세축 체계로 불리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축 개념의 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대규모 국방 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세축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 구매로 이어져 국내의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 재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무기 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필자주. 일본 추월한 국방비, 이제는 60조 원 국방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현재 GDP의 2.6%인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비는 문 대통령이 집권 첫 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에서 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매년 7.6%대의 국방비 증액을 표방한 국방부의 2019에서 2023 국방중기 계획은 2022년 한국 국방 예산은 57조 원으로 전망한다. 반면 2% 이내로 증액을 억제하는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에 56조 원으로 한국에 추월당한다. 2012년 우리 국방 예산이 일본의 50%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만의 역전이다. 2023년에 국방 예산 60조를 돌파하게 되는 한국군은 육해공해병대의 50만 병력과 약 770여 개의 무기체계, 약 70만 종의 군소품으로 구성된 대형 국방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국방비 증액의 견인차는 단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다. (2019년) 국방비 46조 7천억 원 중에서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15조 3,733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첨단 장비 도입은 필연적으로 장비의 운용과 유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작년보다 7.3% 늘어난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5조 2,937억 원이 해당된다. 이들을 더한 20조 6,670억 원이 한국의 군수시장이다. 향후 3에서 4년 후면 이 시장은 매년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의 군수 시장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일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2011년에 집권한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약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성취했다. 북한은 2017년에 신형 백두산 엔진이 장착된 화성-14호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그 직전에 고체 연료 미사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개발했음을 입증했다. 2017년 9월에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은 이제껏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강했으며 증폭핵 분열탄으로 알려진 폭발 효율이 뛰어난 소형 핵탄두까지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핵탄두는 장차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은 단중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대량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자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구축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한다. 이를 한국 국방부는 세축체계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이 명칭만 바뀐 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게 된다. 세축체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수립한 것으로 총 47개 무기체계를 57조 4,7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7조 원이 지출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매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제1척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선제 공격 계획이다. 탐지에서 식별과 타격 및 결과 확인까지 25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 30종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고성능 센서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한다.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유도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술함대지 유도탄, 복합유도 폭탄, 중거리 GPS 유도 폭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구입한다. 이런 타격 전력은 새로 도입하는 F-35A 전투기와 기존에 운용 중인 F-15K 전투기,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에서 운용하게 되며 해군의 구축함도에 가세한다. 육군은 기존에 확보한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무기 위에 무기가 겹겹이 쌓여버린 무기공화국. 이와 같은 선제 공격이 북한 핵미사일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제2축 KAMD가 준비된다. 여기에 10종의 무기체계가 투입되는데, 먼저 미사일 경보의 정찰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탄도탄 작전 통제소가 운용되고, 실제 요격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일격 미사일과 한국군이 자체 개발하는 중고도 요격 무기와 저고도 요격 미사일이 투입된다.
최근 한국 대군은 자체 보유하게 될 세 척의 이지스함에 미국의 스탠다드 유격 미사일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축에 의한 방어에도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은 북한의 정권을 확실히 괴멸시키는 대량 응징보복 전력을 제3축으로 준비한다. 여기에는 제1축의 키르체인 전력을 사용하되 7종의 무기체계가 추가된다. 특수전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수송헬기, 특수작전용 유탄 발사기, 구축함의 특수작전 지원 능력, 특수작전 모의 훈련 체계와 특수임무부대 전력 보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세축 개념은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나 적절성이 입증된 바 없다. 예컨대 항공대학 교수인 장영건은 2017년에 우리 정찰위성 5대로는 북한이 한 개 이동식 발사대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이 0.12에서 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경우 요격 무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35km 이상 상승해야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KAMD는 발사 준비 시간, 발사 후 비행 시간 등 총대응 시간이 부족하고 요격 자산 통합 시험 및 검증 시험도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공군 예비역 장성인 윤호는 2017년에 제3축인 KAMPR은 북한 지휘부가 도발을 한 이후 북한 지휘부 은거지역을 정확히 공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은거지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평양시 전체를 고루 폭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을 들여 6만 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투입해도 북한 지휘부는 모처의 벙커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육군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해군이 도입하려는 요격 미사일 SM-3에 대해 미 의회 조사국도 2013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격 고도가 500km로 지나치게 높아서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무기체계가 거론되었는데 세축 체계를 위해 신규 도입,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목록을 종합하면 전략정찰기 E8 조인트 스타스,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 MQ-9 리퍼,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넬 RQ-7 섀도우 RQ-4 글로벌 호크, 전투기 F-35E, 요격미사일 SM-3, SM-6 팩3, MSE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축 개념의 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규모 국방 예산의 투입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조차 무기 도입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종국의 각군의 합동작전이 저해될 우려까지 표출되고 있다. 육군이 미사일 쏘면 공군은 전투기를 띄울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벌어진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세축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 구매로 이어져 국내의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 재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보잉사는 한국에 이미 F-15K 전투기 60대와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를 판매한 데 이어 조기 경보기와 공중급 유기까지 추가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16 전투에 이어 F-35E 전투기 40대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종을 20대 더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도 공급하였다. 회사는 세축 체계를 명분으로 한국으로부터 2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노스롭 그루먼은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레이시오는 패트리어트 일경 미사일을 한국에 공급한다. 군수기업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은 단순히 무기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첨단 무기일수록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운용과 정비로 인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정치적, 기술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과정이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곱이 더 커지게 되는 국방예산, 정비비가 4조 700억. 예컨대 최근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40대 도입에 약 7조 7천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운용 및 정비에는 약 1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소모품 위주로 운영 유지비를 추산해 20년간 운영 유지비 89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지만 합동참모본부 측의 자료를 보면 20년간 1기 운영 유지비에 2,500억 원이 소요된다. 시간당 비행 비용이 16,000불에 달하는 이 전투기는 총 수명 주기 기간에 미국에 의해 전면적으로 기술이 통제된다. 시 정비를 요구하는 이 전투기를 한국군은 무단으로 뜯어볼 수 없고 정비를 하려면 대륙별 F-35 정비창이 있는 일본이나 호주에 반드시 입고시켜야 한다. 이 전투기의 모든 운항 기록과 정비 판단은 미국의 통합정보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한국 전투기에 대해서도 무단 접근이 차단된다. 첨단 전투기를 정비할 능력이 없는 한국군은 대부분의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외주 정비의 해외 의존율은 F-16은 76%, F-15K는 94%에 달하고 E-737은 100% 해외 의존이다. F-35의 경우도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는 것까지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